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저희 대대는 약 6개월마다 한 개 중대식 ASP라는 곳에 경계 파견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경계 파견 당시 귀신을 본다는 선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ASP라는 곳은 탄약고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ASP는 상당히 넓어서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는데 주변에 공동묘지도 있고 심지어 그곳으로 가는 순찰로 옆에는 무덤이 있어서 평소에도 조금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ASP는 넓어서 A, B, C, D의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A와 D 구역이 맞닿는 지역에 평소엔 쓰지 않는 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초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게 이 이야기를 해준 선임은 귀신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ASP에는 귀신이 상당히 많지. 생활관에도 있고 순찰로 바로 옆에도 있다. 정말이십니까? 당연하지. 가만히 쳐다보는 놈들부터 쫓아오는 놈들도 있고 심지어 자해하거나 죽어도 자살 시도하는 놈도 있어. 귀신들은 흔히 자기가 했던 행동을 반복한다는데 자기도 죽은지도 모르고 계속 군대에서 벗어나려고 자살 시도를 하는 거겠지요. 여하튼 문제는 이런 귀신들이 아까 말한 초소에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순찰을 하면서 그쪽을 봤더니 반대편에서 순찰할 때 드는 서치라이트 하나가 초소 계단을 타고 내려오더라는 것이죠. 누군가 싶어서 초소 계단을 향해 달려갔는데 불빛이 사라지고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어느 날은 A 지역의 초소, 그 중에서도 D 지역으로 가는 마지막 초소의 옆길은 거의 골짜기 수준이라 초소에서 바라보면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당시 그 지역은 이소대가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후번 근무자가 오는데 서치라이트 불빛이 3개인 걸 보고서는 순찰 자랑 같이 오는구나 싶어서 정석대로 수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화가 끝나고 후번 근무자가 올라오는 걸 보니 2명뿐인 겁니다. 근무자가 너네 순찰 자랑 같이 온 거 아니냐고. 분명 서치라이트 불빛은 3개가 비쳤다고 했는데 그들은 우리는 각자 라이트에 1개씩만 켜고 왔는데 라는 답만 들었을 뿐 나머지 1개는 자신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귀신이 혼자 순찰 돌기에는 적적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끔씩 겪는 일들. 퇴근길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편도 2차선 도로였고 차가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1차선에도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기도 하고 급한 것이 없던 저는 2차선으로 갈아타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하다시피 앞에 차가 느리게 가더군요. 앞에 차랑 사이가 붙었을 때 뒷유리를 통해서 차 내부가 보였습니다. 뒷좌석에 1명, 조수석에 1명, 운전석에 1명. 3명의 여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얼굴이 막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쪽 여자도 중간중간 조수석 쪽을 보면서 수다를 떨더군요. 짜증이 났습니다. 차량 평균 80으로 다니는 도로에서 60도 안 되는 속력으로. 더군다나 퇴근 시간에 말이죠. 답답한 마음에 1차선으로 추월을 했습니다. 운전도 못하면서 뭘 저렇게 떠들어. 네 뒤에 차들 늘어선 거 봐라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그 차의 옆을 지나가며 그 차를 살짝 쳐다보았습니다. 차 안에 혼자 있었지만 욕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 안엔 운전자 혼자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운전자 쪽을 쳐다보며 떠들던 여자도 뒷자리에 앉아서 앞쪽으로 몸을 쭉 빼고 떠들던 여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무표정하게 운전을 하는 여자를 제외하곤 분명 방금 전까진 셋이서 웃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는데 그 이후 속도를 내서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만큼 밟았습니다. 어떻게 집에 왔는지 차를 제대로 세웠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습니다. 허무하고 뭐 내용도 없지만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동차. 개인적으로 꼭 갖고 싶었던 차가 있었습니다. 머스탱. 어떻게 해서든 더 나이 먹기 전에 꼭 타보고 싶은 차였습니다. 특히 흰색 머스탱은 내게 있어서는 일종의 로망이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중고 머스탱을 급 처분하는 광고를 보고 차량 정비소를 운영하는 친구를 대동하고 가서 그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사고 난 것도 없었고 성능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도 말끔하게 잘 이루어졌으며 꽤나 적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너무 싸게 나온 차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적당한 가격에
적당하게 구입한 머스탱이었습니다. 중개업체도 없이 1대1로 구매하게 되었지만 법적인 문제도 전혀 있지 않아 꽤나 홀가분하게 차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첫 신차이자 꽤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한 아반떼를 보내줘야 했지만 그딴 감상 따위는 내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머스탱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얼마 전이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혼자 차를 끌고 동해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동해바다도 볼 겸 그간 회사 때문에 만나지 못한 친구도 만날 겸 하여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신나게 달렸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잠시 쉬기라도 하면 사람들의 눈길이 쏠려서 약간 우쭐하기도 하며 즐거웠습니다.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빠 저거 비싼 차야 하는데 아니 나도 사려면 살 수 있어라고 말할 때면 약간 찬물을 끼얹은 듯 들뜬 기분이 가라앉기도 했지만 녀석이 그랜저 XG를 타는 것을 보며 다시 피식하고 웃게 되기도 했습니다. 딱 봐도 20대 중후반인데 그랜저 XG라니. 아빠 차 끌고 나왔냐? 차에 기대어 화보라도 찍는 것처럼 담배 한 대 가볍게 빨아주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차 문을 열면 노면에 빔을 쏴 생기는 파란색 달리는 말이 반겨줍니다. 볼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휴게소를 지나 카메라를 주의하며 신나게 밟았습니다. 뭐 기름은 바닥에 뿌리고 있었지만 어떠랴? 이런 맛에 타는 차였습니다. 횡성의 터널 입구를 지나다가 헛것을 보았습니다. 터널 입구에서 하얀 옷에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섬뜩했지만 뭐 밤에 운전하다 보면 트럭에서 떨어진 온갖 잡동사니들이 사람의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별거 아니리라 생각하고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속도에 취했습니다. 터널에는 카메라가 없으니 더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날따라 아무리 새벽이라고는 하지만 차가 거의 보이지 않아 정말 무턱대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터널에 도달했을 때 난 또다시 터널 입구에서 이번에는 서성이지 않고 똑바로 서서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금방 지나친 것이었지만 분명 아까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며 서성거리는 폼이 아닌 똑바로 서서 나를 바라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약간 겁에 질려 살며시 눈동자만 돌려 룸미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전개라면 뒤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행히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창에 다다를 때까지 그 찝찝한 기분이 느껴져 도저히 기분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안전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즈음 내비게이션에서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진보터널이 앞에 있음을 알렸습니다. 터널 앞에는 내가 보았던 그 하얀 누군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터널 안에 들어가니 그 애의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에 누군가 손을 밀어넣어 천천히 조여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손, 발에 피가 서서히 말라가며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본래 운전할 때에는 한 손은 스티어링 휠에 올려두고 남은 한 손은 아무렇게나 걸쳐둔 뒤 최대한 편하게 가는 운전 습관이지만 이때는 나도 모르게 두 손을 전부 휠에 올려두고 주변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앞만 바라보며 달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동해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동해에 도착하여 새벽에 자고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 들어갔고 토요일에는 꽤나 즐겁게 놀았습니다. 바다 보며 회도 먹고 강릉 카페 거리도 가서 헌팅도 하고 뭐 나름 즐거웠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여자애들에게 무서운 얘기랍시고 내가 오면서 겪은 일을 거짓말 좀 보태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룸미러 뒤에 검은 그림자가 뒷좌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보였다든가 뭐 그런 얘기 말입니다. 반응도 꽤 좋았고 여러모로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다시 집에 돌아가려는데 친구가 그 귀신 얘기가 생각났는지 낄낄거리며 농담을 했습니다. 당시에 피곤했기 때문에 느낀 기분이라 생각하여 그냥 피식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 터널을 지날 때마다 다시 그 느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해고속도로에 올라서는 그 순간부터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도저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켜면 이상한 잡음만 들려왔고 노래를 켜면 USB가 뻑이 난 것인지 오디오가 망가진 것인지 노래가 계속 저 혼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귀신보다는 오디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디오가 문제인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전에 비해서 꽤 이른 시간에 나온 터라 이번에는 해도 밝았고 지나는 차도 많아서 처음보다는 꽤나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를 지난 이후로는 차가 막혀서 뒤에 귀신 같은 것은 머릿속에서 휙 달아나 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 주행하던 차량이나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차량들을 몇 번 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편집하여 신고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 터널 영상들을 확인했습니다. 터널 입구를 지날 때 분명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까만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 근처에 민가도 안 보이는데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차에서 내린 현 시점에서는 이걸 SNS에 올리면 꽤 반응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터널에서도 같은 게 보였습니다. 역시 잘못 본 것이 아닌지 이번에는 똑바로 서서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길고 새카만 머리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최소한 할머니는 아니리라. 한 번에 터널 앞에 서 있는 미친 여자를 두 번이나 볼 수 있을 이 만무하니 이건 분명 귀신이었습니다. 반응이 어떨까? 조작이라는 댓글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 진짜인데 아예 전체 영상을 전부 올려볼까도 생각했지만 과속했으니 그건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귀신이 블랙박스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역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실내 카메라는 어떨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 카메라를 돌려보았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겁에 질린 것 같은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말 멍청해 보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보았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두 번째 귀신을 목격한 이후의 영상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사각 근처에 내 왼쪽 어깨가 있는 시트 부분에서 뭔가가 천천히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손이었습니다. 그건 분명 손이었습니다. 하얀 손이 천천히 시트를 훑고 올라와 내 어깨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몇 차례의 터널을 지나는 영상들에서 전부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내 왼쪽 어깨로만 올라오던 하얗고 가는 나뭇가지 같은 손이 그 이후로는 오른쪽 어깨로도 올라왔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손이 전부 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터널을 지날 때에는 양쪽 어깨뿐 아니라 머리 그리고 허리 부근에도 그 손들이 천천히 시트를 쓰다듬듯 기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치 달팽이 눈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거듭한 끝에 그 손들 이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자 SNS고 나발이고 갑자기 겁이 덜컥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혹시나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난 휴대전화를 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초여름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지하주차장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실행하고 그것을 눈삼아 내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내 차의 뒤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낮고 좁은 머스탱의 뒷좌석 시트에는 내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왼손을 물어뜯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머리카락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길에서 커다란 육식 짐승이라도 본 것처럼 몸이 덜컥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오른쪽 팔이 없었습니다. 그저 왼팔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인지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 날 것 같아 바로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려니 놈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얼마간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니 아저씨 한 분이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식은땀을 잔뜩 흘리고 있어서일까요? 사람 좋아 보이는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좀 속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둘러댄 후 가만히 있으니 아저씨는 금방 내려버리고 나머지 층수는 나 혼자 올라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뭔가 비칠 것 같아 계속 바닥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우리 집 현관으로 달려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드키를 갖다 댄 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차라리 예전 여자친구와 싸움 났던 그때 여자친구 말대로 같이 살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봐봐야 더 무서울 게 분명할 텐데 내부 카메라로 찍힌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니 영상이 아니라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스피커의 음량을 최대로 올리고 천천히 손이 올라오는 부분부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차가 아닌가? 분명 나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화면에서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만 이 차가 아닌가 하는 말과 아프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섬뜩한 까드득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저런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른 터널에 들어갈 때에도 손의 개수가 늘어날 뿐 말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켜서 아까 찍은 영상을 재생시켜 보았습니다. 딱히 별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 소리를 증폭시켜 보았습니다. 작지만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바뀌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예의 까드득거리는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괴기하고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그러니까 녀석이 머리를 들 즈음에서는 말이 좀 바뀐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완전 무사고라고. 심지어 주차 중에 어디 긁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말했지만 녀석이 듣고 있을까요? 녀석은 차에 있을 테니까 내 말을 듣고 있지는 못하리라. 하지만 말입니다. 그게 그저 차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날 따라다니는 것이라면 어쩌지? 그런 몹쓸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여 난 결국 멍청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를 실행하고 천천히 내 뒤를 비춰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상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에는 내 뒤에 뭔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고 까만 머리카락. 마치 방금 물속에 있던 것을 꺼낸 것처럼 끈적하고 미끈거리는 것 같은 해초류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머리카락에서 흐르는 핏물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몸을 숙이며 내 카메라의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쯤 박살나서 허물어진 머리와 얼굴. 그것의 눈은 왼쪽밖에 없었지만 핏발선 흰자와 풀어진 동공은 무적행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빨아들일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천천히 내 머리 옆에 자신의 머리를 나란히 하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입에서는 검은색 끈적한 핏물들이 주르륵 흘러 내 어깨로 흘러내렸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맞나? 여기 우리 집 아닌데. 여기가 아닌가? 그것의 말에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면 더 문제가 커질지도 모르는데 나는 결국 입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여기는 당신 집이 아니에요. 숨을 다시 삼켰습니다. 과호흡이라도 온 것인지 심장이 쿵쾅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녀에게 말하자 그녀는 고장난 목각인형처럼 머리를 뚝 꺾으며 스마트폰에 비친 내가 아닌 실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닌가? 당신이 아닌가? 괴상한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녀는 나를 끌어안듯 자신의 하얀 왼손을 들어 내 오른편 어깨 위에 있는 자신의 머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가락을 씹었습니다.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을 말입니다. 그러자 살이 너덜거리는 손가락 간의 뼈가 치아에 갈리는 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계속 그렇게 자신의 손가락뼈를 이빨로 갉아대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았지만 눈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아니네. 아쉽네. 그녀는 팔을 풀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팔이랑 눈알 이쁜데. 아쉽네. 당신이 아니네. 그녀는 그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어둠에 녹아들어가듯 방의 구석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아마 내 차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나는 재수 없게 걸린 것이겠지요. 하지만 도저히 머스탱을 탈 용기가 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로 확인해 보았지만 그 앙상한 손이 나타나 눈알을 뽑을 것 같아 도저히 차에 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지하주차장에서 먼지를 맡고 있는 내 머스탱은 이번 주에 다른 사람에게 팔려갑니다. 몇몇이 와서 구경하고 꽤나 깨끗하다고 감탄하였고 나 역시도 빨리 넘기고 싶어 시세보다 약간 싼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유지비와 몇 번 타 보았더니 이제 다시 세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도 곁들였고 필요하다면 같이 차를 끌고 가.
어디서든 정비소에서 차량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조항도 덧붙였습니다. 그런 탓인지 차는 금방 팔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인 듯 싶은데 조심해서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집착. 택시 더럽게 안 잡히네.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짜증나서 기어코 입 밖으로 혼잣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답답한 화장 지우고 하이힐 벗어 던지고 싶은데 택시는 더럽게 안 잡히고 회식은 재미 대가리 없고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돈 벌려면 회사 다녀야 하고 회사에서는 날 가만히 안 놔두고 상사라는 노땅들은 술 강요하고 이럴 때 데리러 와주는 잘생긴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물론 최대철 대리 그 새끼는 제외다. 나이 많고 못생긴 게 자기는 술도 안 먹으면서 내 술잔만 채우는 것이 안 봐도 비디오다. 맨날 찝쩍거리고 음흉하게 쳐다보고 그래놓고 오늘은 자기가 술 먹여놓고 얼렁뚱땅 자기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뻔뻔함에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눈치도 없어서 적당히 웃으며 괜찮다고 거절하면 그만두어야지. 두 번, 세 번 하다가 정색을 해야 그제야 얼렁뚱땅 무안한 척 넘어가는 놈이다. 소문으로는 욱하는 성격도 있다던데 나는 왜 저런 놈만 꼬이는 건지. 서글프다. 지나는 택시에서 빨간색 빈 차는 찾아볼 수도 없고 애꿎은 오른팔만 무한하게 허공에 휘젓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악이에요. 하기 싫은 회식의 날은 덥고 술 기운은 오르고 최대철은 싫고 온갖 짜증이란 짜증은 다 나는 것 같습니다. 한 20분은 기다린 것 같은데 택시는 정말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혹시나 예전에 연락하던 남자들의 연락이 있지는 않을까. 그럴 일 없을 걸 알면서도 카카오톡을 보는데 정말 바보같이도 이제야 카카오 택시가 생각납니다. 부랴부랴 현재 위치를 설정하는데 그렇게 찾던 빈 택시가 눈앞에 멈춰 섭니다. 잔뜩 짜증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혹시나 승차 거부를 할까 냉큼 창문을 열고 택시 뒷좌석에 올라탑니다. 근데 뭐지, 이 냄새는. 또 짜증이 확 올라옵니다. 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근데 차에서 이게 뭔 냄새예요? 짜증나게. 그렇게 반갑게 찾아온 택시인데도 사람이란 게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 나버리고 맙니다. 저번에 타신 손님이 택시에 토를 하셨는데 그 냄새가 좀 남아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실까요? 분당으로 가주세요. 생각보다 젊은 목소리에 밝고 싹싹한 말투 때문인지 짜증을 내버린 게 무한해져 버렸습니다. 무언에서 슬그머니 택시 안에 부착된 면허증을 보았는데 웬걸 사진으로는 연예인이 따로 없는 외모입니다. 힐끔 운전하는 모습을 백미러로 살펴보는데 사진만큼이나 아니 사진보다 더 잘생긴 외모입니다. 네, 뭐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신가요? 지금 페브리즈는 없는데. 아니에요. 오늘 조금 짜증 나는 일이 있어서 저도 예민했어요. 아까는 짜증 내서 죄송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택시 기사로서 차 관리를 못한 건데요. 뭐. 그나저나 오랫동안 택시 기다리시느라 짜증 나셨겠어요. 오늘 정말 회식도 짜증나고 최대철. 저희 대리인데 좀 짜증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날도 덥고 택시도 안 잡히고 짜증 났는데 마침 오신 거죠. 고생하셨네요. 저도 밤에 운전하다 보면 짜증도 나고 심심하기도 한데 손님처럼 재밌는 분이 타셔서 좋네요. 이 남자 나한테 관심이 있나? 짜증내도 싹싹하게 웃으며 받아주는 모습에서 호감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최대철이랑은 다르게 젊고 잘생겼고. 저기요, 서준 씨. 제 이름을 어떻게? 저기 면허증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도 가는 동안 심심한데 우리 대화해요. 네, 좋죠. 아니, 아까 회식을 했는데요. 최대철이라는 대리 놈이 있거든요. 맨날 저한테 치근덕대는 놈인데 오늘은 회식이라고 술만 잔뜩 주고 데려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름 상사라 웃으며 거절해도 계속 그러기에 정색까지 하니까 그제야 무한한 척 넘어가더라고요. 덩치만 큰 게 진짜 짜증나요. 미희 씨는 남자친구 없으세요? 네, 지금은 없네요. 이럴 때 남자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미희 씨 집에 데려다 드리고 있는데요. 남자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럼 혹시 최대철이다. 서준 씨 한번 보려고 백미러를 보는데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오는 저 차. 최대철 그 새끼 차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설마 내가 택시 기다리는 거 몰래 훔쳐보다가 따라온 거야? 집까지 쫓아오려고. 소름 돋는다.
서준 씨 뒤에 저 차, 최 대리예요. 아까 말했던, 어떻게 해요? 저 뒤에 멀찌감치 오는 검은색 산타페요. 네, 저거요. 미행했나봐요. 저거, 미친놈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따돌려볼까요? 네, 빨리요. 집까지 알아내려나봐요. 네, 그러면 조금 돌아서 가볼게요. 최대철 욱하는 성격이라고 소문나 있던데. 설마 아까 정색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 혹시 나 혼자 사는 거 알고 따라오는 건가? 뭐지? 왜 따라오는 거지? 전화를 해서 왜 따라오냐고 물어봐야 하나? 어떻게 하지? 계속 따라오는데. 미희 씨 괜찮아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이쪽 길로 빠졌는데도 따라오면 제가 처리해 볼게요. 네? 서준 씨가 어떡해요? 괜찮아요. 서준 씨가 택시를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택시를 멈춰 세웁니다. 왜 그래요? 왜 멈춰요? 뒤에 오잖아요. 어차피 오늘 피하면 다음에 또 그럴 거예요. 바로 뒤에 왔어. 그냥 지나치네. 미희 씨, 혹시 최 대리가 여잔가요? 아니에요. 저 차 모시는 분은 여자분이네요. 미희 씨가 착각했어요. 무한하다. 온갖 초들갑은 다 떨었는데 차가 똑같아서 진짜 최대철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미친놈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다행이야. 안도해서인지 긴장이 풀린다. 근데 서준 씨 생각보다 믿음직스럽네. 택시 일을 하는 게 조금 걸리지만 혹시 먼저 얘기한다면 생각 정도는 해볼 수도. 미희 씨, 올 것이 왔다. 요놈 봐라. 머쓱하게 웃는 것도 귀여운데 제법 뜸을 들이네. 냄새요. 아까 그거 진짜 토 냄새 같았어요. 한 보름쯤 후면 미희 씨한테서도 그 냄새가 날 것 같아서요. 5번째 이야기, 행복. 아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그리고 어린 손주들과 심지어는 그를 따랐던 부하 직원들 및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온화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상황이 흡족하고 뿌듯하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백발의 노인은 자신의 일대기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중이다.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이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노력만으로 인류대학에 진학하고 끈기와 뛰어난 판단력으로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에 들 정도로 큰 기업을 만들어낸 그이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애정과 존경이 어린 눈빛으로 한마디라도 놓칠까 두려운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자수성가는 물론이고 인덕까지 갖춰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의 인생은 누가 보아도 성공적이다. 그 노인은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홍조를 띤 채 말을 하고 있는 그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에 겨운 채 인생의 남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노인의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진다. 이후는 암흑과 고요뿐이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쾌락적 요소를 가지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전 이게 마음에 드네요. 행복에 겨워 이야기를 하고 있던 노인이 초라한 행색으로 한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러면 이 상품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계신 재산의 전부입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준비를 마치고 일주일 후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서비스해 드리는 걸로 알고 준비해 두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화를 마친 노인은 초라한 행색으로 터덜터덜 아무도 없는 차가운 집으로 돌아갔다. 평생 불만족스럽고 외롭고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노인의 욕구는 비로소 마지막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마지막 죽음까지도 돈을 주고 사는 시대이다. 고통 없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마지막 기억으로 남기세요. 라는 광고 문구는 진짜로 착각할 정도의 가상현실과 적당한 마취 시술로 실현되었다. 저승가는데 노잣돈은 필요 없다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고통 없이 죽는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던 것인지 수요는 꾸준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도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게 죽고 돈이 있으면 죽음마저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한 것이 더 클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돈 앞에서 불공평하다. 일주일 후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한 노인의 집으로 직원들이 찾아간다. 한 사람의 행복한 마지막을 위해 최대한으로 고급스럽고
안락한 환경을 조성한 그들은 노인에게 잠시 시간을 준 뒤 폭신한 침대에 노인을 눕힌다. 무통마취가 진행됨과 동시에 가상현실 장치로 인해 노인의 의식은 이전에 세팅하였던 행복한 상황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누구보다 행복한 상황 속에서 안락사가 진행되었고 노인의 의식은 마치 TV 전원을 끈 듯 뚝 끊기며 무가되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그의 마지막 기억이 정말로 행복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리감에 오히려 더 괴로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편안한 죽음 서비스는 성공적으로 제공되었고 앞으로도 자신만의 편안하고 고통 없는 죽음을 찾는 사람들은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